양치님의 최애 배우 누구입니까? 네. 저는 제니퍼 로렌스 배우를 들고 왔고요. 저는 진짜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여배우 하자 그랬어 말면서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은 많아요. 네. 어떤 배우도 좋고 어떤 배우도 좋고 하는데 그 배우가 좋다고 그 배우가 출연한 작품을 보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의 작품을 봐요. 네.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요. 근데 배우는 이상하게 안 따라가게 돼서 네. 제니퍼 로렌스 배우를 좋아하는데 본 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그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건가 싶어서 좀 작품하고 배우가 분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어느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짜와야 되나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네. 안 어려우셨나요? 방금 양치님이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제 차례 때도 좀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선정한 배우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배우에 대해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본 작품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배우가 출연을 했는데도. 근데 여전히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면 내 최애 배우라고 할 수 있나?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이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영화를 보는 그런 배우는 누구지? 라고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배우가 한 명 있어서 이제 그 배우로 바꿨거든요. 저는 그런 배우가 없더라고요. 네. 뮤지컬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네. 아무리 그 배우가 무대에 서도 작품이 아닌 것 같으면 안 보러 가게 돼서 그럼 저는 최애 배우가 없는 걸로 자체 스킵하겠습니다. 저기 반성자 배우. 네. 그래서 일단 배우 특집이니까 네. 제니퍼 로렌스의 필모그래피부터 훑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제니퍼 로렌스는 1990년생이시고요. 8월 15일생. 네. 네. 참고로 1990년생 배우로 크리스틴 스튜어트도 이때고 엠마 왓슨 그리고 토마스 섹스터 이 배우들이 1990년생이고요. 한국 배우로는 김태리 씨가 199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김태리 씨 어려 보이는데. 그때 연기 잘한 여배우들이 많이 태어났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10대 때부터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2006년 TV 드라마 시리즈 단역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뭐 콜드 케이스나 몽크나 이런 저희들이 잘 아는 TV쇼의 그런 단역들도 출연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영화에 본격적으로 데뷔해서 그때 뭐 3작품 정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떤 거에 먼저 개봉이 돼서 어떤 게 데뷔작이 되는지는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해 찍은 욕망의 대지라는 작품으로 베니스 영화제에서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가 한국 나이로 19살 때거든요. 빠르게 성공했군요. 네네. 어린 시절부터 작품 활동을 했고 그 어린 시절에 이미 연기력을 검증받은 배우죠. 네. 그 뒤에 이제 노미네이트 됐다던가 수상된 작품들을 보면 2010년 윈터스본으로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선정되었었는데 이제 수상은 못했고요. 참고로 그때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는 블랙스완의 나탈리 포트만. 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으로 아카데미에서 이제 드디어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아메리칸 허슬로 이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선정되었고 굵직한 것들만 말씀드렸지 수상 내역을 보면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30줄 이상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 계속 수상한 물론 수상 경력만으로 연기력을 평가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 연기력이 뛰어나도 이제 수상을 못했던 뭐 평단의 편견이나 아니면 시기가 워낙 쟁쟁한 상대들과 같이 맞물려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상 경력만으로 연기력을 평가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연기력이 없는 사람이 수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평단이나 대중들에게 이제 연기력으로는 검증받은 배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1년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나 2012년 헝거게임으로 아까 소개해드린 작품들은 사실 대중적인 작품들은 아니잖아요. 작가주의적인 작품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엑스맨이나 헝거게임이 이제 크게 흥행하면서 대중적인 인기까지 얻게 된 본격적인 블록버스터 스타의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 특집을 하려고 했을 때 제니퍼 로렌스를 하면은 그래도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은 봐야 되지 않나 네. 싶어가지고. 그럼 그것도 이전에는 안 보셨던 상태였어요? 네. 아메리카노 슬러도. 아메리카노스도 네. 둘 다 이번에 보려고 시도를 했었다가 어머, 했었다는 네, 했었다가 실패했는데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봤어요. 네.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한 두 남녀가 만나서 연애랄까 관계를 쌓는 그런 내용이어서 둘이 불안정하다는 건 알고 봤는데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나와서 밤 새벽에 책을 보다가 이제 책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깨잖아요. 그게 초반 한 5분 정도에 나왔었는데 네. 그러면서 새벽에 엄마 아빠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해밍웨이를 욕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나였나요? 뭐 그 책을 결말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흥분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왜 저러지 이랬었는데 그 뒤에 장면이 이제 통원 치료를 위해 간 병원에서 데스크 직원을 되게 사납게 몰아붙이면서 막 책을 얻고 막 이런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약간 폭력적이고 불안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였으면 그냥 저런 해프닝이 있구나라고 넘어갔을 텐데 저까지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 멘탈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네. 제니퍼 로렌스가 나오지도 않은 장면에서 저는 그냥 하차를 했어요. 꺼버렸구나. 어머, 저런. 그 작품 둘 다 보셨나요? 저는 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너무나 불안정하고 굉장히 민폐 캐릭터 같은 행패 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거를 좀 좋아하진 않는데 그 당시에 저는 좀 평온한 상태였나 봐요. 나름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런 또라이들 막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아직 그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이거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영화. 아쉽네요. 네, 여우주연상을 거머쥘 정도로 정말 섬세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이제 수상 사실을 알고 나서 봤는데 제가 그 전에 이미 헝거게임 같은 영화를 보고 나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제니퍼 로렌스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이미지가 완전 다르죠. 네, 너무 다른 이미지여가지고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기도 했고 또 이게 그렇게 상까지 받을 만한 이야기고 또 상까지 받을 만한 연기인가? 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조금 들었거든요. 연기를 잘하고 나름의 재미가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궁금하다. 언젠가 마음의 평화가 올 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때 그냥 좀 약간 그냥 미친 것 같은 사람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좀 보고 싶다 이럴 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력으로 호평받은 작품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보지 못해서요. 네. 저는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엑스맨 시리즈와 헝거게임 중에서 헝거게임을 들고 왔고요. 엑스맨 이야기는 안 해주시는 건가요? 엑스맨 이야기는 뒤에서 잠깐, 아주 잠깐. 네, 알겠습니다. 헝거게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SF 소설인 디스토피아 배경의 영 어덜트 소설인 헝거게임을 영화한 작품이고요. 원작 작가 이름은 수잔 콜린스고 1권이 헝거게임 파넴의 불꽃, 2권이 캐칭파이어, 3권이 모킹제이로 이제 총 3권으로 나온 작품이고요. 영화에서는 3권을 쪼개가지고 모킹제이 1, 모킹제이 2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시리즈물들이 꼭 마지막 편 쪼개는데 이런 전통이 제발 좀 이제 끝나줬으면 좋겠어요.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네, 그때부터. 네. 어벤져스도 그렇고. 근데 저도 그 모킹제이를 2개로 쪼개는 바람에 약간 흐름이 깨진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저 그래서 아직 모킹제이 1은 봤는데 2를 아직 안 봤어요. 네, 안 보셔도 될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저 좀 별로였거든요. 모킹제이 1부터 좀 별로였어요. 네, 맞아요. 3부가. 그 전 1부, 2부가 너무 재밌었는데 3부에서 힘이 떨어졌죠. 그렇게 쪼개면 결국 1편이 너무나 좀 루즈해질 수밖에 없죠. 루즈해지고 뭔가 기승전결도 잘 안 나고 네. 너무 돈 벌겠다고 그러지 말고 깔끔한 작품을 위해서 그런 네. 저도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배경은 저는 이게 막연히 그냥 가상의 행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래의 지구고 특히 북미 대륙이
배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대륙에서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네. 북미 대륙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라 땅이 나라 사라진 게 개념이 사라지고 이제 파넴이라는 독재 국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파넴에서 캐피톨이 1구역부터 13구역까지 지배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몇십 년 전에 1에서 13구역이 반란을 일으키고 뭔가 체제를 전복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제압당했고요. 그 중에서 13구역은 아예 구역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학살을 당한 상태예요. 네. 그 외에 이제 반란을 속죄하는 뜻에서 매년 12세에서 18세의 소년 소녀들을 한 명씩 조공인으로 수도 캐피톨로 보내서 그 24명의 청소년들이 최후의 1인만을 남게 하는 생존 게임 헝거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제니퍼 로렌스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캣니스 에버딘을 연기를 했는데요. 저는 제니퍼 로렌스를 이 작품에서 처음 봐가지고 제니퍼 이퀄 캣니스 이게 성립이 된 거예요. 저도 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콩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모습이 아닌 제니퍼는 되게 볼 때마다 새롭고 낯설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캣니스가 다른 역을 연기하고 있다 이런 캣니스가 건가? 금발이야 이러면서 보게 되는. 네. 그래서 1에서 12구역은 각 구역마다 지역색이 좀 존재를 하는데 12구역은 약간 영국의 북부 탄광촌 느낌이죠. 그래서 캣니스 아버지가 광부셨는데요. 네. 광산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거의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못하고 캣니스가 동생과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냥을 하면서 이제 집안을 꾸려가고 있던 차에 이제 동생이 12살 되는 해에 추첨하는 시스템이 12살부터 매 한 장씩 자기 이름을 꼭 넣어야 되고 넣고 싶은 사람 더 넣어도 되거든요. 그걸 넣을 때마다 이제 배급권 같은 게 나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빈부 격차 때문에 또 더 사회적 약자층에서 더 많이 골라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동생 프림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넣었는데 딱 걸리죠. 네. 동생이 걸리게 되고 캣니스가 그런 동생 끌려가는 걸 보다가 이제 본인이 자원을 하게 됩니다. 같은 동급생이었던 남녀 조공인 피타 멜라크와 이제 같이 캐피톨로 보내지게 되고 조공인들에게는 그 지역 우승자가 멘토로 붙게 되는데요. 캣니스가 만난 같은 12구역의 우승자인 헤이미치는 이제 술에 빠져 있고 전혀 도움이 되는 조언도 해주지 않고 있고 같이 가게 된 피타는 너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근데 난 힘들겠지. 이런 말을 하다가 연약한 캐릭터. 네.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수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헝거 게임은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아이들을 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쇼 프로에 노출을 시키는데요. 캐피톨에서는 애들을 정말 억지로 잡아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살아남게 하는 그런 잔인한 게임에 참여시켜놓고 자기들은 그런 비극을 쇼로 그냥 즐기고 소비하는 그런 잔인한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좀 인기를 끌게 되면 스폰서들이 붙어가지고 그 게임에 생존할 수 있는 물품 같은 거를 게임 중에 지원을 해주니까 억지로라도 이제 그 대중들의 입맛에 맞춰서 대중들이 좋아할 법한 스토리를 꾸며서라도 좀 인기를 얻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피타와 캣니스가 서로 연인 관계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고 네. 거기서 캣니스가 대중들에게 좀 먹힐 만한 설정? 네. 그런 게 좀 되죠. 여동생 대신해서 지원했다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고 그리고 같이 왔던 남자 조공인이 오랫동안 자신을 짝사랑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비운의 연인, 젊은 연인이라는 설정과 함께 12구역이 탄광촌 느낌이다 보니까 조공인들이 입장할 때 각 구역마다 이제 코스튬 같은 거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까지는 그냥 좀 잿빛의 칙칙한 석탄 느낌의 그런 코스튬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붙은 디자이너는 굉장히 캣니스에게 동정적이고 공감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캐피톨에 왔더니 넌 행운아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가 이 게임에 참가하는 건 참 비극이지만 네가 사람들 이목을 끌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말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러면서 석탄에서 불을 연상시켜서 캣니스와 피타의 옷에서 이제 화려한 불꽃이 이렇게 솟아나게 하는 그런 쇼적인 연출을 해주어서 대중들의 관심도 주목시키고. 네. 1편에서 저는 그 장면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요. 아, 그래요? 입장할 때 그 불꽃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그 장면. 거기서 그 디자이너로 나오는 흑인 배우 있잖아요. 네네. 그 배우가 사실은 그 90년대 락스타 레니 크레비츠입니다. 아? 저는 보면서 뭐지? 저거 레니 크레비츠 같은데 뭐지? 하고 정말 이상하게 봤어요. 왜냐면 배우와 가수를 겸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맞더라고요. 이렇게 대중들의 마음을 얻게 된 피타와 캣니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서바이벌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워낙 목적 자체가 서로를 죽이게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좀 잔인한 장면도 있고, 하지만 영어덜트 소설이 원작이다 보니까 배틀로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들이 많이 묘사가 됐지만, 여기서는 장면 자체의 잔혹함보다는 죽이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잔혹함을 더 부각시킨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캣니스는 동생을 연상시키는 다른 지역의 루라는 어린 친구와 같이 동맹을 맺고 본인들의 특기를 살려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캣니스 같은 경우는 활을 잘 쏘죠. 사냥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사냥을 굉장히 잘을 하고, 이제 뭐 날아가는 새도 맞추는 신궁이라고 할 수 있고, 참고로 이제 이 헝거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흥행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흥행 이후로 미국에 있는 양궁장에 이제 청소년들이 몰려들 정도로 정말 양궁 인기가 올라갔고,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그 양궁 시청률도 미국에서 가장 잘 나왔었다고 합니다. 피타 같은 경우는 힘이 굉장히 세고요. 그래서 훈련 중에 이런 장면들이 보여요. 헤이미치가 이제 처음엔 술독에 빠진 모습이 보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좀 멘토로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해주는데, 헤이미치는 이제 본인의 장기는 숨겨두는 게 좋다라고 피타한테 그 힘을 숨겨두라고 지시를 했는데, 캣니스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애들이 피타를 이제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얕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타에게 이 부분에서 네가 얕보이면 안 된다. 쟤네들 향해서 그냥 던져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서 그런 힘이 보여지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리고 피타는 빵집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빵에 이제 데코하던 그런 실력을 되살려서 분장에 굉장히 뛰어난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바위나 이런 걸로 분장해가지고 부상당했을 때 숨어 있는 그런 장면들도 보이죠. 위장술의 달인이었군요. 네. 동맹과 같이 다니던 캣니스가 모종의 이후로 이제 동맹을 잃고요. 굉장히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의 연기가 정말 인상적이죠. 그래서 그때 절규나 뭐 이런 부분을 묵음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영화에서.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표정만 클로즈업을 해줘서 이렇게 보여주고, 정신을 차리고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유명한 장면, 손가락 경례를 이제 하잖아요. 손가락 3개에 입을 맞추고 이제 하늘을 향해 포인트 하듯이 이렇게 가리키는 게 원래는 12구역에서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존중을 한다는 그런 표시인데, 동맹 출신 지역에 경의를 표하듯 이렇게 카메라를 찾아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과 그 지역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손을 올리면서 같이 담례해주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고요. 저는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러 간 거였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행동, 그런 어떤 경례하는 행동이 캐피톨 측에서는 반란에 그렇죠. 가담하는 걸로 이제 인식해서 굉장히 경계하게 되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리즈 2편부터 거의 캣니스가 저항의 아이콘, 반란의 아이콘으로 인식이 되면서 캐피톨은 어떻게든 얘를 그 이미지에서 분리시키거나 굴종시키려고 하고, 반란군은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 와중에 좀 캣니스는 계속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2편, 3편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를 잃은 캐니스가 굉장히 좌절하고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공지가 뜨면서 룰이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구역 출신인 조공인들은 동반 생존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이런 공지가 뜨죠. 그러면서 피타를 찾아 열심히 이제 가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캐니스가 이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 캐니스는 뭔가 동력이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타입이라서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를 원하기보다 네네.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타입.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 때는 루의 희생 후에는 정말 일이 살아부었다나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정도로 좀 힘이 빠진 모습이었는데 그걸 듣고 내가 피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피타를 열심히 찾았던 것 같고요. 그 후에도 이제 정말 카메라가 곳곳에 숨어져 있고 막 동굴 같은 데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동굴 속에서도 대중들이 좋아하는 피타와의 그 연인 연기를 하면서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결국 이제 둘이 여차저차 생존을 하게 됩니다. 시리즈 1을 거의 다 말씀을 드려서 너무 스포일을 한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되네요. 워낙 오래된 영화기도 하고 이게 시리즈물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알게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시즌2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계속되고 캐피톨에서 그런 반란의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서 정말 어이없이 역대 우승자들의 우승자 매치를 하자라고 해서 우승자들 대상으로 또 조공인을 뽑아서 캐니스와 피타가 또다시 헝거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편을 이루게 되죠. 정말 어렵게 살아남았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사지에 몰아넣는 미친 짓을 하게 되죠. 정말 헝거게임이 잔인한 설정이잖아요. 네. 약간 영어덜트 소설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까지 할 것 없잖아 싶을 정도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짜놓은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억압적일 필요가 있나? 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게 청소년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청소년이 느꼈을 때 그런 사회의 규제나 억압 뭐 이런 것을 좀 과장되게 극단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의 묘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가요? 저는 그냥 되게 충분히 있을 법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왜냐면 사실 현실도 엄청 잔인하잖아요. 네. 사실 작가가 이제 미국 버라이어티 쇼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오디션물이나 서바이벌 우리나라에서도 서바이벌 오디션 이런 류가 아직까지도 많이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요새 또 프로듀스 101이 하고 있어서 네. 그 프로그램이 다른 서바이벌 장르에 비해서 좀 더 가학적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보지를 않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출연자들이 계속 울어요. 압박감 때문에? 네, 압박감도 그렇고 이제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정말 자신한테 내려온 단 하나의 기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안 되면 난 끝이다. 거기에서 탈락하면 정말 안 되는 것처럼 절박하게 왜냐면 또 그 절박함이 시청자들을 또 움직이게도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팬들이 우리 애를 살리자 뭐 이러면서 투표하고. 운동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을 자극적으로 편집해서 계속 내보내니까 네. 저도 초반에는 그 프로듀스를 보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애들 계속 울고 있는 프로를 왜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가학적인 거, 잔인한 거 그리고 뭔가 요새 방송되는 예능 중에 유명인들의 아이를 보여준다던가 집을 보여준다던가 굉장히 사생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그런 예능들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꾸 이제 관음하게 만드는 네네, 그런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한 게 헝거게임에 잘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이렇게까지 미래가 암울할까? 이런 건 좀 과한 설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아직은 있기는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영어덜트 소설 원작의 영화를 헝거게임으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뒤에 계속 그런 게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게 뭐 히트쳐서 좀 이렇게 막 영향을 많이 주고 한 건가요? 헝거 게임 자체로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고요. 사실 가장 초기로는 트와일라이트이 있었죠. 네. 트와일라이트 이후로 이런 흐름이 나온 네, 건가요? 흐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묘하게 비슷하게 메이즈 러너 같이 그쵸. 네. 네, 다이버전트나 뭐 이런 작품들. 뭔가 생존해야 되는 그런 게 영어더드 쪽에 하나의 장르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흥행한 게 헝거 게임이긴 하죠. 제일 작품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확실히 그 헝거 게임이 시나리오나 연출 같은 게 퀄리티가 좋기도 하지만 제니퍼 로렌스라는 배우를 캐스팅한 게 저 정말 신의 한 수였죠. 네. 네. 배우와 캐릭터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세계 SF 설정 이런 것들이 진짜 자칫하면 너무 현실감이 없고 붕 뜰 수 있는데 그거를 정말 현실에 딱 붙여줄 수 있었던 게 제니퍼 로렌스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우가 정말 무게감 있게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설득력이 있고 영화의 개연성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캔디스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너무 정의감만 있다고 할까요? 약간 캐릭터 자체로는 재미가 없지 않나요? 정의감이 있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정말 저는 단순하게 생존만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 달려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캐디스를 둘러싼 그 러브라인 중에 네. 한 축이었던 게일과 피타가 있잖아요. 네. 게일은 굉장히 체제에 불만이 많아요. 그쵸. 이런 시스템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캐니스가 그거에 뭐 동조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캐니스는 이제 뭐 반란이나 혁명의 의지가 있었던 캐릭터는 아니고 순전히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던 캐릭터고 피타의 대사 중에서도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죽지 않겠어. 나는 죽었을 때도 나대로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아 정체성이나 이런 거에 고민하는 이런 캐릭터에 비해 정말 캐니스는 동생을 살려야 돼. 내가 살아야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직진하는 캐릭터인데 그럼에도 그 상황에 휘말려서 혼돈스럽고 그 가운데서도 뭔가 결정을 빠르게 해내고 그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그런 캐릭터로 좀 보였어요. 콩님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오히려 너무 막 정의롭거나 그러지 않아서 매력이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냥 정의가 휘말려 들어온 거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혁명의 아이콘처럼 됐는데 거기서 나는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면서 완전히 발을 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못하고 그런 되게 어정쩡한 포지션은 취하면서도 성깔은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면들이 캐릭터 설정 자체에 큰 매력을 못 느끼겠는데 오히려 저는 2편 같은 경우에도 캔니스보다는 다른 조공인들 있잖아요. 네네. 이미 우승한 적이 있었던 다른 조공인들이 훨씬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까지 캐릭터성이 매력적인지는 모르겠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뻔한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이 흐름이면 이렇게 하겠거니 이런 정도로 봤고 오히려 그냥 배우의 매력 얼굴이 취향이다. 야 얼굴 보는 재미로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캔디스를 되게 좋아해서 정말 영화 보고 캔디스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진짜요? 네, 다른 인물은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그렇게 봤음에도 보고 나면 캔디스밖에 안 남긴 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2편에서 나왔던 조안나 그 조안나는 캐릭터가 매력적인 캐릭터긴 했죠. 네. 그런 애들이 더 딱 생각도 있고 적극적이고 매력이 있었지 캐니스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엑스맨의 미스틱과 더 비교가 돼서 캐릭터 자체가 매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캔니스가 오히려 단순해서 좀 좋았고요. 자기는 원치 않은 것에 휘말리는데 그럼에도 되게 중심을 잡고 목표를 위해서 이제 피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캣니스를 좋아해서 캣니스를 위해 희생하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인 연기도 실제로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했는데 캣니스는 정말 살기 위해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대중들이 원하는 그림을 주기 위해서 대중들을 이용해서 그런 이야기를 주면서 그거를 생존 요소로 삼은 것도 좋았고요. 근데 사실 약간 그 과정에서 본인도 약간 헷갈려하는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연기를 하면서 피타가 워낙 따뜻한 성정을 갖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양다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다리는 아니야. 게일하고는 그다지 그렇게 연인의 감정은 아니었다고. 어느 쪽에도 다리가 없었던. 네. 캣니스는 그리고 설정상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결국 조공인으로 또 끌려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본인은 그런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 캐릭터여가지고 약간 그런 쪽에서는 거리를 뒀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캣니스이기도 하고 제니퍼 로렌스의 연기에서 되게 좋았던 장면이 캣니스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혼돈에 빠졌을 때 폭발하는 연기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되게 빨리 갈무리를 하면서 다음 상황에 집중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뽑혔을 때 잡혀가는 동생한테 달려가면서 근데 막 경비들이 막으니까 제가 지원할게요 막 이렇게 소리를 치다가 이제 딱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하니까 되게 또박또박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이 편에서 이제 캣니스랑 피타가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약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 다시 한번 선거 게임에 잡혀와가지고 그런 비극적인 거를 약간 쇼적으로 이용하려고 스노우 대통령이 그 쇼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가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량한 어른인 디자이너가 그거를 아까 불꽃 같은 장치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캣니스가 이렇게 돌면은 그 웨딩드레스가 타면서 까만 드레스. 모킹제이의 그 드레스로 이렇게 바꿔주는 멋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디자이너가 캣니스와 작별하는 순간 갑자기 그 헌병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혀가죠. 캣니스는 이미 캡슐에 들어가서 점점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신하가 맞는 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자기 시선은 계속 올라가니까 되게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면서 혼란에 가득 찬 표정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경기장이고 울먹이는 와중에서도 그 와중에 경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면서 눈빛이 딱 변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표정들을 너무 연기를 잘해줘가지고 캣니스의 매력으로도 보였고 제니퍼 로렌스의 매력으로도 보이고 그런 흥분한 가운데 집중하는 연기. 이 편 마지막에서도 12구역이 이제 13구역처럼 폭격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울부짖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저항 의식이라던가 아니면 캐피톨에 대한 그런 반란의 의지 이런 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눈빛으로 변하면서 영화가 딱 끝나거든요. 그런 정말 클로즈업 했을 때 감정의 변화를 그렇게 전 진짜 막눈인데 저 같은 막눈인 이런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연기해주는 배우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어요. 다시 봐야겠네요. 되게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는 거 그런 거에 제가 좀 집중을 안 해서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캣니스도 제가 단순무식하다고 했지만 나름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네. 그러면서 또 콩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반항적인 면모도 잘 보여줘서 1편에서 훈련이 끝나고 한 명씩 스폰서가 될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캣니스가 첫 번째 화살을 날렸는데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들이 그냥 실수했네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웃고 떠드니까 한순간 이렇게 빡치게 캣니스가 활로 이제 스폰서들이 2층에서 약간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놀고 있었는데 거기 돼지 바베큐가 물고 있는 사과를 쏴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후에 이제 허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팔 벌리는 그런 서양식처럼 하면서 봤냐? 집중해 주셔서 참 고맙네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 약간 반항적인 청소년의 이미지도 좋았고요. 그러고 보면 캣니스는 좀 똑똑하고 비상한 면이 있는데
평소에는 생각이 적었다가 위기 상황에 충동적으로 갑자기 그런 기질을 발휘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자기가 죽인 플레이어들이나 아니면 죽임을 당한 상황을 꿈으로 꾼다던가 그래서 계속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모습도 계속 보여주는데 그 부분 또한 네, 배우가 섬세하게 연기를 잘 해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못 봤던 약간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 못 봤던 연기들을 약간이나마 엿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이거는 좀 애정이 없으면 알기 힘든, 캐치할 수 없는 것들인데. 캐니스를 좋아합니다. 네. 한 번도 좋아해 본 적 없지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 호감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캐니스랑 미스틱을 좀 같은 선상으로 봤었거든요. 휘말렸으나 결국에는 저항의 아이콘이 되고 차세대 아이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런 인물로. 미스틱이요? 네. 미스틱이요? 네. 미스틱 엄청나게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돌연변이들의 분노를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표출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미스틱의 그런 행동들이 개인적인 분노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초반은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네.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에서 네.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하죠. 네. 찰스 노선을 갈지 에릭 네. 노선을 갈지 하다가 결국 찰스 편에 서서 결국은 에릭을 막아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이 TV로 전 중계가 되면서 전 세계 돌연변이들의 히어로가 됐죠. 그래서 아포칼립스부터는 막 애들이 미스틱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고 내가 아포칼립스를 안 봐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나의 실수. 저도 네. 아포칼립스를 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봤던 옛날 엑스맨과 이제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까지 미스틱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그 매그니토의 충실한 신복 같은 면이고 그리고 했던 행동들이 대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보복 그런 걸 위해 움직인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포칼립스부터 워낙 평이 안 좋아가지고 안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 미스틱이 어떤 그런 아이콘이 되었다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그 엑스맨 프리퀄 시리즈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틱의 성장서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이제 처음 만난 게 찰스다 보니까 찰스 사상에 감화되면서 네. 근데도 이제 찰스는 돌연변이인 자기 자신을 인정해준다기보다는 인간 세계와 융화돼서 사는 것을 좀 강요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돌연변이 자체인 자신을 사랑해주는 에릭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그 두 양 진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체성을 잃은 청소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에서는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 혼란 중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게 결정적인 한 사건이 되어서 역사를 바꾸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아포칼립스부터 차세대 돌연변이들이 멘토로 여길 수 있는 어른의 느낌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크 피닉스에서의 결말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저는 사실 찰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 프리퀄 시리즈를 미스틱의 서사로 영화를 이해하면서 봤는데 마지막 편이 나에게 똥을 줬어. 지금 다크 피닉스가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네네, 그거 그렇습니다. 맞죠? 왕자의 그게- 게임의 산사가 네, 진으로 산타가 등장하는. 진으로 나온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년 어벤져스 멤버인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잘 예우해서 보내줬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두 캐릭터를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서 감독 나랑 싸우자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그래요? 정말 이 엑스맨 다크 피닉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화도 안 날 정도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 정도예요? 네. 방금 그럼 이제 엑스맨을 정주행을 다시 해볼까라고 딱 생각한 순간 지금 양치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시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요, 아포칼립스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그래도 완결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크 피닉스는 제작진이 초점을 잘못 맞췄던 것 같은데 보내줄 사람은 보내주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진 그레이 솔로 무비였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진행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러 온 팬들이 바라는 거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네. 적절한 엔딩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 새로운 캐릭터를 부각시키려고 이 전작의 이 시리즈를 끌어온 원년 멤버 셋을 너무 허무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요? 네. 짜게 식는데요. 네, 굉장히 실망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퀄 시리즈가 좀 미스틱의 성장사처럼 된 것도 사실은 미스틱을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했기 때문에 더 그 캐릭터가 좀 주인공처럼 그려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미스틱이 그렇게 비중 있는 역은 아니었었는데 퍼스트 클래스 이후에 제니퍼 로렌스가 헝거 게임도 흥행을 하고 이제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 수상도 하고 그러면서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에서는 비중이 확 늘어나고 네. 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잡은 그 핵심 인물이 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네. 정말 매력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미스틱. 저는 그 제니퍼 로렌스가 역할을 맡기 이전의 미스틱 때부터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좋아했어요. 네. 그 전 배우도 그렇고 제니퍼 로렌스도 그렇고 굉장히 신장이 크거든요. 아마 그 전에 맡았던 배우가 180이 넘을까 그럴 거예요. 그 여성 정말요? 네. 그래서 미스틱의 능력 자체는 타인의 신체를 복사를 하는 거고 그쵸. 전투 능력 자체는 본인의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몸을 쓰는 액션 연기를 많이 하는데 미스틱을 맡은 두 여배우 모두 키가 커가지고 굉장히 호쾌한 액션씬을 잘 뽑아내줬던 것 같아요. 쭉쭉 뻗는 네,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좀 키가 큰 사람들이 액션을 할 때 허우적거리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면 없이 스턴트를 썼는지 본인이 연기를 했는지는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연출이 됐죠. 네. 그래서 그런 피지컬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니퍼 로렌스가 2015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은 여배우 1위를 찍었습니다. 네, 그 후로도 이제 영화들이 엄청난 흥행을 한 건 아니지만 계속 상위권에 있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왜 출연료 이야기가 나왔냐면 2013년에 이제 아메리칸 허슬을 찍을 당시에 소니 픽처스의 임직원의 이메일이 해킹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메리칸 허슬에 나왔던 배우들의 출연료? 그 출연료 협상 내역들이 다 공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출연했던 제니퍼 로렌스와 에이미 애덤스가 동료 남자 배우들에 비해서 적은 퍼센티지로 계약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네. 이제 남녀 임금 차별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었거든요. 같이 출연했던 브래들리 쿠퍼랑 제레미 레너와 이제 에이미 아담스나 제니퍼 로렌스가 비슷한 분량에서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배우는 9%, 여자 배우들은 7% 이런 식으로 러닝 개런티가 주어진다라는 게 네. 밝혀졌어요. 사실 에이미 애덤스도 그렇고 제니퍼 로렌스도 그렇고 그 두 여배우가 쌓아왔던 커리어도 그렇고 정말 그 남자 배우들에게 밀릴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연기력도 그렇고 근데 그런 식으로 낮은 퍼센티지를 받았다는 건 이제까지 공공연하게 있었던 할리우드에서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의 출연료 격차를 이제 확 대중들에게 보여준 거죠. 사실 그 전에도 저희가 그런 출연료 문제 때문에 비중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출연료 차이가 많이 나서 결국 뭐 하차한다던가 시리즈에서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어떤 공식화된 문서로 확인할 일은 좀 없었었죠. 여성 배우들이 배역 자체도 남성 배역이 너무 많고 남자들이 주연인 영화들만 계속 올라와서 설 자리도 없는데 그나마 이제 출연한 작품에서도 이런 임금차별을 받게 되는 거를 아니 그렇게 거의 탑급의 헐리우드 배우까지도 그런 식으로 차별을 받을 줄은 저는 몰랐어서 좀 놀랐었던 일이었고요. 네. 그 후에 제니퍼 로렌스가 나는 왜 남자 동료 스타들보다 돈을 덜 버는 것일까? 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
잡지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기고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잠깐 읽어드리면 나는 수백만 달러를 두고 싸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까다롭거나 철부지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남자 배우들의 출연료를 보고 알게 됐다. 남자들은 자신을 까다롭거나 버릇없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협상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성들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타인에게 불쾌감을 사지 않게 본인을 계속 조율하려는 그런 네.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항상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로렌스가 나는 내 의견을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했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여전히 호감받으려고 애썼구나라고 이렇게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네. 정말 공감 가는 글이었어요. 네, 맞아요. 내가 쓴 줄. 2017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정임금법이 발효되어서 남녀 간의 비슷한 노동에 같은 임금을 받게 하는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좋은 시도고 그런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흐름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좀 진보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퇴행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특히 미국의 어떤 낙태법에 관한 조항이라던가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런 것들이 시대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게 많아서 지금 좀 약간 혼돈의 카오스 같은 시대예요. 저는 인류는 계속 진보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든지 역행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진짜 최근 몇 년 동안 알게 돼서 네, 항상 경계하고 목소리를 내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